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서정덕 부장과 함께합니다. 참 쉬운 경제. 자, 매주 수요일 동키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 쉽게 들려주실 분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부장님이 예상하신 대로 결국은 기준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에이, 과찬이시고 이건 그냥 시장에서 동결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역시도 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네네.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물가 상승률도 있어서 뭐 이렇게 발표가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뭐 가계부채를 막는 추가적인 대책이 스트레스 DSR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던데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뭐 DSR이 뭐야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반영한 게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은행들이 대출 금리에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더해요. 금리를. 그걸 가산금리라고 부르는데 금리까지 가산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겠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겠네요. 대출받기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아무래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치겠네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차주들이 부담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그럼 이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년이면 3년, 5년, 5년. 이 기간 중에 금리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자에다가 원리금까지 요즘에 함께 갚고 있는데 그러면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액수가 커지니까. 이것까지 모두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만든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DSR에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일종의 가산금리다.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 당연히 차주의 대출 한도나 빌릴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가산금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여기도 결국에 이문을 남기는 장사잖아요. 그냥 빌려주진 않아요.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정하는데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원리는 장사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붙이는 마진을 높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금리 보는 건데 은행별로 보니까 차이가 대체적으로는 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돈을 빌리잖아요. 가산금리를 0.1에서 0.3%씩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은 우리원 주택대출이나 우리원 전세대출, 우리 스마트론 전세론 이런 갈아타기 상품이라고 요즘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네들은 금리가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일로 갈아타겠죠. 그래서 수요는 이쪽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가산금리에다가 스트레스 DSR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차주들이 조금 부담이 커지니까 그쪽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부채를 갖는 사람들한테 좀 더 압박감을 준다, 스트레스를 준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뭐 사실 은행금리 얘기는 요 정도로 해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돈 빌리는 사람이 새로 빌리는 사람이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일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일본 증시 좋다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뭐 버블을 넘어서서 이게 어나더 월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증시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여의도 쪽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일본 증시 니케이 같은 거는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일부 바운더리 내에서 정말 재미없게 움직이는 게 일본 주식이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그랬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버블 시대의 증시 수준을 돌파를 한 거예요. 돌파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돌파를 했고 34년 만에 일본 증시가 최고치입니다. 지금 지수가 39,000대도 넘어섰거든요. 4만도 넘어설 것이다. 앞자리를 아예 또 바꿔버릴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다 회복한 거고요. 그렇게 못 오르던 증시 최근에 이렇게까지 달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주식께서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잘 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일본 정부의 기업 정책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달랐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뭐 그런 게 나와도 투자가 더 많이 빠지고 뭐 이랬던 소식도 들리던데. 아, 여기 최근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음,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그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음. 중요한 건 역시나 정책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뭐예요? 실적입니다.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아, 실적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네. 도쿄 증시에,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코스피 같이 이렇게 도쿄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한 1,000곳이 있는데 얘네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갖고 13%가 늘어났어요. 음, 10,000원 벌던 거면 11,300원 번 거예요. 음. 그리고 3년 연속 이게 최고치고요. 당초 더 중요한 건 예상했던 순이익보다도 더 크게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첫 번째 실적이 좋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일본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싸다 그러잖아요. 엔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엔저에 따라서 싸니까 외화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나 거래소의 정책까지 다 더해지면서 이게 콜라보가 된 거죠. 그래서 30년을 넘어섰다. 버블을 지금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사를 보니까 서민들은 막상 체감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원래 그 제 주식을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하고 서민 물가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주가 3,300 갈 때 네. 그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좋지.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나 누군 돈 물가는 벌었다는 계속 잘 모르겠더라고. 그럼요. 그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왜 제 월급은 안 오르냐고? 못 아직 못 여쭤봤죠. 뵙지를 물어봤구나. 못해가지고. 예. 네. 사장님 방송 이게 들으셨을까 모르겠네요. 들으셨겠죠. 실적을 조금만 더 짚어드릴게요. 아까 음. 실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네. 일본 내에서 유동성 회복이나 엔화 약세 뭐 이런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건데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뭐가 좋은데라고 좀 어렵잖아요, 말이. 이거 그죠. 쉽게 어려워요. 풀이해드릴게요. 환율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해드릴게요. 네. 1,100원일 때 10개 팔면 얼마예요? 11,000원. 그쵸? 1,300원일 때 10개 팔면 얼마예요? 13,000원. 근데 같은 제품이 떨려. 환율 변동에 따라서 200원가량이 2,000원가량이 더 이익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그렇죠. 앉아가지고. 예, 예. 일본은 근데 이게 더 가팔라진 거죠. 엔이 따르면 150엔 수준까지 갔거든요. 지금 150엔 돌파하고. 그러니까 100엔일 때 10개 팔 때보다 150엔에 10개 팔면 그냥 5% 이익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스란히 이제 환차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팔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들은 매년 정책을 뭐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계획을 세우는데 142엔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최대 맥시멈을 보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14,200원을 생각했는데 15,000원이 되면 14,200원도 엄청난 건데 15,000원까지 가니까 어머 좋은데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예상했던 것보다 순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데다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거래소나 정부가 야 니네 저평가 기업 해소를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정책까지 더해주니까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 밸류업 정책 발표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고 오늘은 그래도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것도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게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또 정부의 도움이 있었고 반사이익도 있다. 반사이익이라는 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을 진짜 싫어한대요. 뭐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일본으로 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돈이 투자처를 찾아서 돌다가 일본 좋아 그러면서 일본으로 유입된 측면이 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중국 내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이제 복잡할 수 있잖아요. 타국의 주식을 사는 게. 그렇죠. 일본은 좀 생소하지 않아요? 듣기에? 미국 주식 직구는 하는데 일본 주식 직구는 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ETF라는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사면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살 수 있게 하는 직접 투자를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일본 좋다고 하니까 중국 거 팔고 일본에 ETF를 사버리니까 자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돈이 일본하고 인도 이런 곳으로 중국 본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돈을 이렇게 빼서 일본으로 간 게 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네요, 요즘에.
그쵸, 안 좋아요. 투자자들이 돈 빼고 있는 건데 음. 중국 부동산 위기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죠? 네네. 계속 안 좋아요, 얘네들 지금. 어. 분양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해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도 하락되고 막 이런 우려가 있고 미국하고 계속 싸우는데 그죠. 사실 미국하고 싸워서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저성장 국면이 좀 굳어질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중국 하면은 뭐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 있고 10%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이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니까 투자금이 미리 빠져나가는 거야. 야, 여기는 별 볼 일 없다. 크게 뭐 이익이 안 나겠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책을 세워갖고 LPR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출 우대금리 같은 거예요. 이게 LPR 5년물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낮춰준 거예요. 집 살 때 금리 낮춰줘요. 왜요? 집 사라고. 경기 부양하려고. 지금 이러고 반대네요. 있는 거예요.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랑 정반대인 상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살짝씩 배가 좀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부럽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결국은 일본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는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나요? 있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일본이 지금 다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BOJ라고 하는데 우리는 BOK라고 뱅크 오브 코리아잖아요. 얘는 뱅크 오브 재팬이에요. 중앙은행이 BOJ라고 부르는데 네. 이곳에서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 상황을 좀 살펴야 돼요. 일본은 좀 특이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치솟는 물가를 지금 우리나라 물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겠다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는데 일본만큼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긴축을 안 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얘네는 저성장 국면이 오랫동안 왔으니까. 네. 근데 이 방향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 상황적으로 아까 엔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저가 약화돼요. 그러면 기업 실적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엔저 때문에 나오는 환차익이 떨어지겠죠. 실적들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냐? 3월부터 방향성이 바뀔 힌트가 나온다고 전망이 됩니다. 4월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봄철 되면 얘네들은 임금 협상을 한대요. 이걸 그 춘투라고 부르던데 임금 인상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4월에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의 고공행진도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일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많이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정부 주도의 정책, 정부도 발표를 했잖아요. 밸류업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그쵸. 하셨는데 네. 이게 별로 반응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평가는 알맹이가 없다라는 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월요일에 발표했는데 지수를 이틀 동안 하락했고 증시의 반응은 별로라는 거죠.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정책 이렇게 하면 밸류 가치를 높인다. 이게 말만 들어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핵심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내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한마디로 상장 기업들이 자기 주가를 분석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 자율성으로 지금 기인해서 공시하도록 한 게 핵심인 건데 기업 가치 개선 노력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한마디로 돈을 얼마 버느냐 주당 이거를 좀 확인하는 그리고 배당 성향 이런 걸로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뭐 이런 걸 만들고 ETF 만들어서 투자를 유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고요.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유도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인 거죠. 한마디로 밸류를 업 시키겠다라고는 했는데 현실성은 좀 떨어지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 실망 매물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 PBR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북밸류라고 아시면 돼요. B를 그냥 북밸류라고 하는 건데 북밸류는 한마디로 기업이 가진 순자산이에요. 한 주당 순자산을 가진 건데 PBR이 1보다 낮으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 한마디로 주식을 가진 자산을 다 팔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미만이면. 그럼 뭐예요? 다 팔아가지고 주주들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주식 가치도 안 되는데 니네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PBR이라는 거고 ROE는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 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ROE는 높이는 게 좋고 PBR도 높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증시에서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선 계속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자기 주식을 기업이 매입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면은 굉장히 주식 가치가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일부라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맹탕이란 얘기가 나와요. 강제성 없이 자율성에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 있습니까 지금? 네네, 말씀하세요. 시간 어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자사주 소각만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좀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아까 저희 김 PD도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시중에 있는 A사의 주식을 직접 사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을 보유를 하는데 그 주식을 소각,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A라는 기업에 100개의 주식이 발행되고 있고 주당 가격이 100원이면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시가총액은 10,000원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한 주를 소각을 해요. 없애버려요. 그럼 총 주식수는 99주가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은 계속 10,000원이에요. 그럼 한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원이 되는 거예요. 소각을 강제로 시켜버리면 한 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제화가 되고 안 되고가 인위적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의 주식 가치를 표면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매입을 한 다음에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팔면은 주가가 이제 밀리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맹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을 했으면은 A라는 기업은 반드시 소각을 일부는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세금적인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럼 긍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죠.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동안 많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나선 상장사예요. 상장사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에게 동업자를 모집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돈을 빌린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투자를 받은 건데 그 투자자들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있던 이런 그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 첫 단추를 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은 아주 조금이라도 될 겁니다. 첫걸음인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성에 모두 맡기기에는 그간 우리 기업들의 행보로 볼 때 과연 체질 개선이라는 큰 변화가 올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의문부호가 찍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5월 정도에 이제 1차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2차를 해서 이제 상반기 중에 뭐 이제 확실하게 이 정책이 나와서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건 지켜보고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거든요. 26일 월요일에는 거래소에서 유관기관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실망을 했다. 하지만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목소리들을 들어서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좀 가져와서 정책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쉬운 경제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